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장품 주로 어디서 구입하세요? 요즘은 생활용품 전문점, 그러니까 적게는 500원, 크게는 5,000원 정도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선 지금의 행복을 중시하던 이른바 욜로 문화가 사라지고 요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는 최근 달라진 소비 트렌드를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가을에 읽으면 좋을 책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저희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한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는 결국 무산됐어요. 네, 2+1 형식으로 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독대는 없는 거고 면담으로 간다고. 원래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좀 독대 요구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추후에 만날 거다, 언제쯤 만날 거다. 근데 이제 면담이라는 단어를 계속 붙였어요. 독대란 말이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독대는 없게 됐고 오늘 오후 4시 반에 진행이 되는데 의제에 제한은 두지 않고 차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최대 관심사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이제 준비하느라 공개 일정 안 잡고 면담에서 뭐 국정쇄신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제시할지 이런 구상에 집중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한동훈 대표 측이 요구했던 건 3가지예요. 김건희 여사가 일단 대외 활동 중단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에 적절하게 협조를 해주고 세 번째가 여사 라인에 대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해달라 이건데 이 밖에도 뭐 의정 갈등 해결 방안 어떻게 할지 뭐 의정 협의체 이런 것들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건은 결국에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이건데 대통령실이 그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뭐 이 정도로 근데 그거는 너무 그동안 다 나왔던 얘기라서 이 정도로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한다면 이거는 맹탕으로 끝날 우려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당정 갈등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동을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정도 불거졌다고요. 네, 하극상이라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그 중진 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단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 독대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 통해서 하는 건 자기 정치하는 거고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또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고 얘기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또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꺼내는 요구사항은 대표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당원들의 생각이고 바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걸 기대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신경전 벌이는 이유도 각자 얻을 건 없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난 게 안 만남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만난 거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걸 텐데 당내에서는 우선 두 사람 신뢰부터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아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 내린 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특검 필요성을 더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그 면담 앞두고 특검만이 답이라는 걸 검찰 스스로 증명한 만큼 특검 수용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는 정치쇼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면담에서 특검 얘기 여기에는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 자체도 그 특검법에는 공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당 지도부 내에서 어떤 또 제안이 나왔냐면 삼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김 여사라는 건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 김혜경 씨 이렇게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특검 제안해달라. 대표적으로는 친윤계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주장을 꺼내 들었는데 아직 민주당 반응은 나오진 않았지만 뭐 물타기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일단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감 끝나고 민주당은 또 재표결에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재표결에서 여당이 다 뭐 어떻게 가까스로 막아왔는데 바로 직전에 재표결 붙였을 때가 여당 내 이탈표가 4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다시 반복됐을 때 이번 재표결은 그 전보다는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대통령실하고 여당도 결국엔 어떤 액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안에 떠오르는 게 이 특별감찰관 주장인 겁니다. 네. 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거예요.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조직을 말하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됐다가 그 초대 감찰관이 사직하면서 지금은 공석이거든요. 근데 지난 이게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꺼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특검법보다는 이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도 또 커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하고 특별감찰관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네. 그 비위 행위에 대해서 뭐 확인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 뭐 자료 요청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중대한 혐의가 나온들 한들 그 다시 검찰 수사 의뢰를 또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고 뭐 선긋기 그렇게 표방을 하다가 결국에 특검법 없는 듯이 움직이면 이거는 차별화 시도에도 회의적 시선이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한 조사고요. 지난 14일부터 1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0명 대상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1% 나왔어요.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을 한 건데 지금 지지율 3주째 빠지고 있거든요.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집권 후 최저 지지율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최고치 기록했고요. 네. 부정평가가 72.3%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을 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도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게 14일부터 18일을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명태균 씨 폭로라든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 이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직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 최저치 지지율이 오늘 네. 발표가 된 거라서 이게 또 면담 내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또 이 면담 계기로 해서 얼마나 또 지지율 반등에 반전을 삼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도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쟁점이 될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가보면요.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강혜경 씨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 공천 개입을 국정농단 이슈로 화력을 보태고 또 여당 여기에 방어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라는 주장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추가로 법사위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텐데 그 야당은 심우정 총장이 방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라도 개최하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꺼내들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방통위 가보면 과방위 상대로 해서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연루된 민원사주 의혹 두고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재위는 한국조폐공사 등을 감사하고요. 국토위는 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 진행합니다. 또 정무위에서는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문제, TMF 미정산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고요? 네, 원래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불출석해서 김건희 여사 또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 야당 주도로 동행 명령장 발부를 했고요. 이 동행 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국회 직원들하고 야당 의원들이 오늘 그 대통령 관저로 갔습니다. 원래 여당은 이거는 목적이 그 김건희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수적으로 열세하다 보니까 이거 발부 자체를 막진 못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발부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고 체면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또 이제 법사위 내용 좀 보면 그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한다는 건데 강혜경 씨가 누구냐면 그 원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 책임자고 보좌관이었어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에서 그 조사 회사에서 실무도 맡았고 최근에 이 주장을 띄운 거죠. 공천 개입.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꺼내들면서 관련한 통화 녹취까지도 공개를 했던 인물인데 좀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 다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이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이제 국정농단에 집중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여론조사 회사 실제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이걸 파헤칠 거고요. 강혜경 씨 상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 명 씨 친분 관계 어떤지 공천 개입 의혹 등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장외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일단 이거 공천 개입 이거는 국정농단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국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건 탄핵 사유까지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솔솔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어요. 뭐 의원 개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지 당 차원의 뭐 결론은 아니다. 탄핵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11월 2일에 대구에서 탄핵다방 열고 시민들 만나겠다고 선언을 먼저 했거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는 건데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이제 11월 2일이 되는 거예요.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 이렇게 되는 건데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동력을 좀 확보하는 취지다라고 민주당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당에서는 이건 그렇게는 안 보고 있죠. 이건 의도가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탄핵 정국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거대 야당이 방탄용 롱패딩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약자를 지원할 방한용 민생정책을 논의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 대변인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뭐 당정 간의 그런 면담도 있지만 갈등 봉합하고 민생정책 꾸리기에도 되게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근데 당내 오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은 결국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기서부터 촉발되는 거긴 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SNS에다가 글을 쓴 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사적인 게시글이긴 했어요.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남편을 향해서 쓴 글이었거든요. 뭐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하게 해서 미안해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고 괄호치고 이제 주석같이 달려요.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여권에서 봤을 때 이 말을 굳이 왜 붙이냐. 이런 거죠. 안 그래도 오빠라는 말이 민감한 사안에서 이 오빠가 누군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달았다라는 거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킨 건데 더 나아가서는 배 나온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이 이 김혜란 대변인한테 막 욕설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윤계에서도 좀 발끈을 했는데 영부인 조리돌림 릴레이 인증글을 보는 줄 알았다. 이건 그러니까 영부인 조롱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적절한 처신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나서서 좀 상황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혜란 대변인은 다시 반박을 합니다.
배 나오는 오빠 우리 남편 말한 거고 이거 법정에 간다고 해도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글을 쓴 게 아니다. 가족 얼굴도 다 나온 결혼식 사진이 모멸적으로 내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법적 조치 나설 것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친윤계가 너무 이제 억지 해석을 한다 혹은 뭐 이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당원 게시판에는 일부 뭐 언제부터 오빠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입틀막 하는 거냐 이런 글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 오빠라고 하는 걸로까지 징계할 수 있겠느냐 사실 좀 이런 거 회의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8일에 열렸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철희 주일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네, 이 박철희 주일대사는요.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일 관계 대신에 이란 관계라고 말을 하고요. 한미일이 아니라 일미한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사실 되게 이게 더 부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우리로서는요. 그러던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이제 왜 강제노동이라는 말씀을 우리 대사님은 그렇게 안 쓰시는지 모르겠다. 뭐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알겠습니다라든가 어떤 뭐 대답이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여러 차례 추궁 끝에도 계속 이제 안 하겠다는 식 그러니까 그 확답이 안 나왔어요. 뭐 검토를 해보겠다. 뭐 파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겠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 뭐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말하기 어려운 대목인 건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 듣다 못한 여당의 중진 의원까지도 박철희 대사를 비판을 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정을 해줬어요. 강제동원된 게 사실이고 그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박철희 대사를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이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이 주일대사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잇따라 이런 거에서 논란이 휩싸이면 앞으로 민감한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엔 공사와 작업으로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 나들목부터 정체인데요. 안산 분기점에서 진행되는 작업 여파입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요. 강원권에서는 둔내터널에서 면홍까지 2차로 막고 작업하는데 이 여파로 동둔내 요금소부터 흐름이 답답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종 분기점에 차량들이 몰려 있는데요. 만종 터널에서 남원주까지 1차로를 막고 작업하면서 한 개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대 2터널에서도 속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리고요. 안성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서울 시내는 대체로 여유롭습니다. 다만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일대 혼잡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 정릉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집회 소식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서 서대문구청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 막고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 포커스,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소비 트렌드가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소비자들이 예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지갑을 열고 있다는데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가성비의 귀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다룰 기업은 바로 다이소인데요. 네.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대표적인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이죠. 과장은 조금 보태면 없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40대와 50대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품목에서 강세를 보였던 다이소에 요새는 이것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네. 작년에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까지 일으키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게 리들샷이라고 하는 기초 화장 제품입니다. 이제 국내 기업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정가로 사면 50ml에 한 3,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소에 가면 12ml에 3,000원이 됩니다. 개당 용량을 2ml로 줄이고 6개씩 묶어서 3,000원에 팔았어요. 본품 용량만큼 내가 맞춰서 사고 싶다고 해도 12,500원이기 때문에 엄청 혁신적인 가격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품 맞냐 이런 그런 제품의 질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게 똑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그냥 용기만 조금 바꿔가지고 굉장히 저가로 풀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나면서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다이소에 앞다퉈서 입점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몽드나 클리오, 네이처 리퍼블릭, 뭐 투쿨, 포스쿨 같은 쟁쟁한 업체들이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다이소용 라인을 따로 출시를 해요. 그래서 기초면 기초, 색조면 색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이게 또 대부분 질까지 좋아서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제가 뭐 뷰티 쪽에 뭐 관심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예쁜 걸 보는 거를 좋아해서 뷰티 유튜버들 채널을 이제 많이 구독을 해놨는데 한때 유행이었던 게 다이소 저렴이 제품들 정말 좋을까? 뭐 질 괜찮을까? 제가 직접 써봤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저도 몇 가지 써봤어요. 아 정말 어떤 네. 거 써보셨어요? 뭐 라이너 이런 아. 것들 써봤는데 근데 다이소 화장품이 품질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직접 써보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확실할 것 같은데 유튜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화장품들 써보겠어요 뷰티 네. 유튜버들이.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역시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요새는 트렌드가 영상 트렌드가 제가 써봤습니다가 아니고 이거 보이면 다이소에서 무조건 쟁이세요 이런 식으로 영상에 또 유행이 바뀌었단 네.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뷰티 유튜버들도 추천할 정도로 질이 나쁘지 않다는 게 중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다이소의 화장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16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머니가 가벼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화장품이 이제는 360개가 넘습니다. 입점 브랜드도 49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 사러 올리브영 아니라 다이소에 가는 거 아니냐. 올리브영 살짝 긴장해야 되겠는데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올리브영이 뷰티업계에서는 뭐 점유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세일을 해도 예전같이는 좀 싸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또 이제 흔치 않게 종종 올라오는 컨텐츠가 올리브영 세일이 진짜 저렴할까 약간 검증해보는 이제 동영상들이 있어요. 네. 1+1 행사를 해서 사실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당 가격을 따져보면 평소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화장품을 판매하는 공식 그 판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쿠폰 먹여가지고 사는 게 더 싸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주소비층인 젊은 세대들이 유행에도 민감하지만 애초에 뭐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가성비에도 진짜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이소가 이미 올리브영을 능가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장 수인데요. 사실 올리브영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도심 번화가 가면 정말 몇 걸음 걸으면 또 나오고 하는 게 올리브영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실제 점포 수를 비교를 해보면 다이소가 지난해 기준으로 1,519개, 올리브영은 1,338개거든요. 다이소가 이처럼 매장 수를 꾸준히 늘리면서 매출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3조를 돌파했습니다. 3조 4,600억 원대의 연 매출을 올렸는데요. 최근 3년간 해마다 다이소의 이 매출이 3천억, 5천억 원씩 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률도 3년 평균 8.76%에 달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만 놓고 봐서는 사실 다이소의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 건지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제 숫자가 너무 커버리면 사실 또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마트의 영업이익률이 1%대가 나오고요. 편의점의 CU가 3%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충성 고객이 제일 많다는 평가를 받는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이 요새 좀 부진해서 4.8%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소는 8.7%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다이소가 인기 있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난히 저렴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다이소에 가면 우리가 보는 가격표는 딱 6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제일 싼 게 500원, 제일 비싼 것도 해봤자 5,000원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 1,0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모든 가격을 미리 정해놨는데 이렇게 균일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제 아무리 마몽드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다라고 해도 일단 다이소에 입점하려면 이 가격 안에서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이 인증된 제품이라면 소비자는 훨씬 저렴한 다이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싼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네. 일단 마케팅 비용이 없습니다. 다이소 광고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뭐 다른 화장품처럼 에스파나 뉴진스 이런 아이돌들이 나와서 뭐 다이소 화장품 써봤다고 이렇게 광고하지 않잖아요. 또 중간 유통 업체를 없애서 소위 말하는 거품이 없고 마진을 좀 줄이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국내 점포 수를 활용해서 그만큼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 때문에 다이소가 이제는 뷰티 업계에서까지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조금 적게 남기는 대신 많이 팔아서 이익을 높인다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앞서서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이 스타벅스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커피 업계에서도 요즘 저가 브랜드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남일이 아닌 게 바로 지금 저희 회사 앞만 해도 정말 저가 커피 브랜드 정말 어지간한 거 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더벤티, 메머드 커피 이렇게 딱 5개의 브랜드만 놓고 보면요. 한 데이터 분석 업체가 최근에 카드 결제 내역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5개 저가 커피 브랜드에 한국인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지난 9월 기준으로 1,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1년이 아니고 한 달 카드 결제 금액이 네. 이렇거든요. 이 5개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곳은 단연 메가커피고요. 월 결제액이 638억 원으로 2등하고 격차가 좀 큽니다. 2등은 컴포즈예요. 2등이 컴포즈 381억 원, 백다방이 254억 원. 그다음에 더벤티가 102억 원, 그리고 메머드가 좀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름하고는 다르게 체급이 좀 작아서 8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타벅스는 얼마냐? 1위는 1위다. 부동의 1위답게 1,394억 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저가 커피 1위로 말씀드린 메가커피 매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1년 전만 해도 스타벅스랑 메가커피의 격차가 9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755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 자체는 상당해도 1년 사이에 이만큼 따라잡은 거예요. 꽤 큰 폭으로 지금 매출이 차이가 나고 그 매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메가커피는 저렴한 금액으로 승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카드 결제 금액이라는 게 실제 매출과는 좀 차이가 뭐 있는 지표긴 하지만 그래도 뭐 1,500원,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이만큼의 금액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평균 결제 횟수를 따져보면요.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1.87건을 결제할 때 메가커피에서는 2.2건이 결제가 됐습니다. 재구매 비율에서도 메가커피가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 소비자가 일주일 뒤에 또 스타벅스를 마신 비율 이걸 따져봤더니 25% 4분의 1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메가커피는 일주일 전에 마셨어도 또 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31.8%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사실 회사 앞에 지금 말씀해주신 저가 브랜드 다 있잖아요. 정말 많죠. 저도 스타벅스 안 간 지 좀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가성비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이에요.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톨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최근에 막 기후위기 때문에 원두 가격이 많이 뛰었다 그래서 가격 조정도 한번 했었어요. 7월에 아메리카노 그란데를 5,300원으로 300원을 올리고 벤티는 600원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밥보다 비싼 커피다 이런 오명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메가커피는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1,500원입니다.
뜨거운 거 기준으로. 아이스는 뭐 얼음값 때문인지 500원 더 비싸지만 그래봤자 2,000원이에요. 그리고 용량도 심지어 훨씬 많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톨 사이즈가 355ml인데 메가커피는 소위 말하는 야매 한 잔에 680ml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여러 잔, 뭐 심지어는 하루에 뭐 여러 잔을 마셔도 메가커피에서 마시면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이제 물론 어떻게 스타벅스랑 메가커피랑 이걸 단순히 가격만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원두 차이도 있고 뭐 맛과 향 다 질적으로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커피 맛에 나는 이제 까다롭지가 않다. 습관적으로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한 잔 마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저가 커피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거죠. 스타벅스와 메가커피 고객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메가커피는 남성들의 카드 결제 금액 비율이 오히려 55%로 과반을 넘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남녀 비율이 4대 6이에요. 남자가 한 40 정도 되고 네. 여성 고객이 60% 여성이 더 넘거든요.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가커피는 50대와 60대의 카드 결제 금액이 전체의 26%를 넘는데 스타벅스는 20% 수준입니다. 그래서 5060 남성들한테 인기 있는 게 메가커피, 3040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게 스타벅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메가커피는 사실 올해 5월에 경기 시흥에 오이도점을 새로 열면서 우리나라 국내 가맹점이 3,000곳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2등이었던 컴포즈 커피는 2,600개의 매장이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컴포즈가 조금 더 높습니다. 본사 네. 영업이익률이 41%가 넘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커피 팔아서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느냐. 너무 본사만 이제 뭐 폭리를 취하고 네. 뭐 가맹점주한테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인 가성비 소비 트렌드에는 일단 벗어나는 얘기니까 넘어가면요. 뭐 메가커피가 18%, 더벤티가 영업이익률 14%를 넘는 등 스타벅스보다 이런 저가 커피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다라는 점만 오늘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생기면 주변 커피 전문점들이 생존을 고민했었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점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또 따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저가 커피 브랜드의 본사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가성비 트렌드에 저항하는 가심비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최근에 근데 쓰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최근에는 없었던 것 근데 같아요. 가심비라는 게 사실 약간 본인의 지름을 좀 정당화하면서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면 객관적인 가격은 비싸다 하더라도 내가 지갑을 열겠다 이런 뜻의 단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성 언론에서 이 가심비라는 단어를 대서특필하면서 아 이제 최근의 소비 트렌드는 가심비다 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게 기사를 찾아보면 한 2018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뭐 코로나 있었죠. 경기 침체 있었죠. 네. 고유가, 고금리, 뭐 고물가, 경제 상황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인이 한 해에 마시는 커피 잔수가 1인당 400잔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인데 400잔이 넘는다는 건 평균 하루 한 잔 이상을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만약에 내가 가심비 소비를 해버린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제 가성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조금씩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시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트렌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리를 약간 가성비로 몰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테무나 알리 같은 이 커머스 약진도 이런 가성비 소비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뭐 가성비를 넘어서 아예 초저가 상품을 찾는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아예 싼 시장으로 몰리는 거죠. 제가 최근에 KBS 뉴스 가운데 좀 재밌게 봤던 게 지하철역에 가끔 있어요. 1,000원빵 파는 이런 빵집들이 있거든요. 네. 빵 냄새가 아주 기가 막혀서 항상 꼭 그런 빵집들이 개찰구 근처에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데 이 우리 KBS 막내 기자가 이런 1,000원 빵집 사장님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1,000원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였거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을 전달해드리면 3년 가까이 이어진 이제 고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이 초저가 소비에 몰리게 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소비자학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구매 빈도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는 초저가 상품 아니면 이제 업체에서 만드는 기획 상품, PB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트렌드가 우리한테만 나타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욜로였잖아요. 근데 욜로는 사실상 종말을 맞고 요새는 요노. 우리는 이제 2개 살 거 하나만 사자. You only need one의 앞글자를 딴 이 요노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 경제 포커스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보통 단색 바탕에 전무늬가 있는 옷감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유행도 잘 타지 않아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옷감을 가리켜서 땡땡이 또는 땡땡이 가라라고 부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땡은 점이란 한자의 일본식 발음이고 땡땡은 몇 개의 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무늬를 뜻하는 일본어 단어니까 땡땡이 가라는 결국 물방울 무늬나 작은 점무늬가 있는 옷감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마 땡땡이란 말을 우리말 표현으로 알고 사용해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외에도 도트문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 이것은 영어로 점을 뜻하는 닷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죠. 땡땡이나 도트 같은 외국어 표현보다는 우리식 표현인 점무늬 또는 물방울 무늬라고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방울 무늬를 가리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땡땡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퀴즈 같은 것에서 도움말을 주면서 답은 땡땡땡입니다와 같이 말할 때가 있죠. 이 경우에도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답은 새음절입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입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과 제주도, 경북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비구름이 점차 북상하면서 차츰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서울과 경기도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남과 경상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10에서 60mm가 되겠는데요. 그중 남해안은 100mm 이상, 제주도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며 많이 쌀쌀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 19도, 서울과 강릉, 대전 20도, 광주 23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 습도는 5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오늘 오후 예정된 가운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오후에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해온 핵심 인물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항고가 접수된다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북한의 파병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굴의 계절이 오고 있다, 이렇게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지금 어민들 표정은 어둡다고요. 네, 원래 이맘때쯤이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야 하지만 지금은 다 죽어서 껍질만 남아 속이 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 알맹이가 작고 빛깔도 탁하다고 하는데요. 통영을 비롯해 고성 등 경남 5개 시군 굴 양식장의 3분의 1이 집단 폐사 피해를 받고 피해액은 무려 150억 원이 넘습니다. 제철인데도 굴 껍데기 분리 작업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예년엔 매일같이 열리던 경매도 횟수가 급감했고 굴값도 10kg당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독 더웠던 올여름 무더위가 최근까지도 바닷물을 뜨겁게 달군 데다 용존산소가 리터당 3mg 이하인 산소 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집단 폐사했다고 하는데요.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 뒤 보상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여파가 가을 밥상 물가를 뒤흔드는 모습인데요. 가을의 대명사인 전어를 비롯한 수산물 수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오죽하면 피시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어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kg에 6,000원대였던 전어 도매가는 이달 들어 3배 가까이 늘어난 17,600원을 찍었는데요. 일부 대형마트는 아예 판매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전어가 폭등을 이유로 올해 전어회를 팔지 않기로 했는데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네. 이마트도 판매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홈플러스는 구이용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꽃게 역시도 제철이란 말이 무색하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1년 전 1kg당 도매 가격은 8,000원이 채 안 됐었는데 2배가 넘는 21,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굴과 마찬가지로 해수면 온도가 달아오르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전어는 13%, 꽃게는 무려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일도 여전히 폭염 후폭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와 배 가격은 다소 진정됐지만 이번엔 감귤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지역 노지 감귤 열과 피해율은 20%를 넘겨 지난해 3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런 이상기온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란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전교생을 상대로 예배와 성가 대회 참석을 강제한 것에 대해서 종교 자유의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네, 문제가 제기된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내세우고 있는 개신고 계열의 미션스쿨인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나 종교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것들이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고교 학생이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센터가 조사 이후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조사 내용을 보면 이 학교는 고난주간 예배, 예수승천 기념예배, 추수감사 예배 등 종교 예배를 올해만 20여 차례 열고 전교생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급별 조회 시간에 학급 경건회란 이름으로 찬양과 기도를 해야 했고 성가 경영대회도 무조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업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1학년생 7개 학급 가운데 6개 학급에 종교 과목을 개설해 종교학을 배우도록 했고요. 나머지 1개 학급은 철학을 배우는 것처럼 했지만 철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없었고 수업 내용은 종교학과 같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미션 스쿨로서 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지원했다며 단체 생활에 일일이 선택권을 부여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배정되는 한계가 있다면서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교내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말고 선택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교육감에게 종교 활동을 운영하는 학교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학생의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달라고도 요구했는데요. 이번 권고가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서울교육청은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학지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환경보호를 위해 한강공원 3곳을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정하고 이곳에서의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지켜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이 올해부터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지정됐죠.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기 반입이 금지됐지만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시민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눈에 띄고요. 쓰레기통에도 일회용기가 가득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반납함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반납함엔 다회용기만 넣어야 한다고 안내돼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먹고 버린 쓰레기뿐이고요. 일부 시민들은 안내가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 불편하다 말합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며 한강공원을 순차적으로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이면 한강공원 전역으로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금지될 예정인데도 이를 제대로 하는 시민들은 드문 게 현실인데요. 네. 제로 플라스틱 존 발표 당시 서울시는 계도와 홍보가 아닌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심지어 상인들도 관련 지침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한강공원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푸드트럭 등에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건 해명보다는 빠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회용 없는 장례식장 운영에 나섰던 부산시도 결국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고요. 네, 예산은 부족한 데다 유족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아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이 깨끗하고 간편하다는 인식 때문에 장례식장에선 여전히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국 장례식장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3억 7천만 개, 무려 2,300톤에 이릅니다. 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부산 영락공원과 부산의료원이 다회용기 시범 사업을 벌인 이유인데요. 실제로 일회용품 쓰레기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2,600kg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운데 작년과 비교하면 20%나 감소한 수치고요. 하지만 두 곳 모두 반년도 채 안 돼 사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1억 원 안팎의 부산시 지원만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오히려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유족들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직장에서 지원 나오는 물품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부산시는 예산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시민인식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고요. 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도 빈번하고요. 청소년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만큼 취약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3년간 청소년 근로자 임금 체불 건수는 1,400건을 넘겼는데요.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고 올 들어 8월까지 벌써 300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킨 사례도 127건이 확인됐고요. 이렇게 떼인 돈만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청소년 임금 체불 사건당 체불액은 약 7만 원 수준으로 성인 노동자에 비하면 소액이긴 하지만 2022년 기준 청소년 한 달 용돈 평균이 7만 8천 원 수준으로 집계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가 체감하는 체불 피해는 훨씬 클 수밖에 네. 없겠죠. 그리고 또 금액을 떠나서 이 노동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산업재해도 해마다 늘었는데 2년 전 38건이었던 청소년 산재는 이듬해 4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28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인 사업주에 비해서 약자적 위치에 있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처하기가 힘들어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된 내용보다 더 많을 것이란 건데요. 네. 참 벼룩의 간을 빼먹지 같은 어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 국가대표팀에 속한 트레이너들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국가대표팀 트레이너인데 싶으실 수 있는데요. 네. 실상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기준 장애인체육협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는 월 175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훈련 일수 210일에 1급 10만 원을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눈 수치인데요. 따져보면 올해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한 월급 206만 원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거죠.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월급제를 적용받는 비장애인 체육족과는 차이가 큰데요.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올해 기준 월 305만 원의 급여를 받고 또 퇴직 적립금과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실제 격차는 더 크다고 합니다. 장애인체육회도 3년 전부터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했지만 트레이너는 여기서 빠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파리 패럴림픽을 앞둔 지난 7월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는 한 트레이너는 트레이너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라는 동경을 품고 뛰어들었지만 선수단이 금메달 6개를 따내며 선전했음에도 석 달 만에 이직을 고려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네. 1급 10만 원으로는 감당하기엔 생계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요. 대표팀 캠프가 소집되지 않는 날엔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인용 복지용구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면서 공장에 들어가 기술이라도 배우면 달에 300만 원은 벌 텐데 그럼에도 아직 꿈을 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결국 올 들어서만 5개 종목에서 트레이너가 훈련 도중 이직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멀리 보면 훈련의 질과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 장애인 체육회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를 둔 21개 종목 중 10개 종목에서 장애인을 지도한 적 없는 트레이너가 채용되기도 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주말 사이 한 시대를 풍미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상암에 총출동했다고요. 네, 앙리, 피구, 박지성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는데요. 축구 게임 FC 온라인을 서비스하는 넥슨이 전설적인 선수들을 초청해 치른 이벤트 경기에 무려 6만 4천 명의 관중이 몰려 경기 내내 홀린 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보기 힘든 레전드 선수들의 맞대결을 그라운드에서 직접 눈으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특히 축구 팬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전원 공격수 대 전원 수비수 대결을 컨셉으로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네.
FC 스피어 팀은 티에리 앙리, 카카, 루이스 피고, 안드리 세브첸코 등 전설적인 공격수들로 구성됐고요. 이에 맞선 쉴드 유나이티드 팀에는 파비오 칸나바로, 클라렌스 세이도로프, 카를레스 푸율 등의 레전드 수비수들이 모였습니다. 양 팀은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 수상자만 6명이나 되는 꿈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여기에 영원한 캡틴 박지성과 안정환, 이천수, 김병지, 김용대가 스피어 팀에 김남일, 박조가 쉴드에 가세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공격수 11명과 수비수 11명이 맞붙은 진기한 이벤트 경기, 게임에서나 볼 법한 호화로운 라인업에 6만 4천여 명의 축구 팬들이 상한볼을 가득 메웠는데요. 네. 피를로의 날카로운 크로스 한 번에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막강한 수비수들을 제치는 앙리의 드리블 돌파는 마치 전성기 시절을 연상케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공격수 대 수비수의 맞대결, 결과는 쉴드팀의 승리였지만 오랜만에 함께 누빈 그라운드에 선수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경기를 즐겼는데요. 현역 시절 못지않게 열정적인 승부를 펼친 스타 선수들, 그 덕에 오랜 축구 팬들의 눈이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네.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내놓은 신곡이 화제라고요. 네, 한국에서 술자리 게임으로 잘 알려진 아파트 게임이 글로벌 히트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외 음원 사이트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발표됐는데요. 중독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재치 있는 가사와 경쾌한 리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선 단숨에 글로벌 차트 3위로 올라섰고 국내 주요 음원 차트도 잇따라 석권했습니다. 네. 노래만큼이나 뮤직비디오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브루노 마스는 뮤직비디오에서 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고요. 이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6천만 회를 돌파하면서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신곡 아파트는 로제의 솔로 정규 앨범 수록곡을 미리 공개한 건데요. 오는 12월 6일 정식 컴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머릿속에는 아파트 가사가 제대로 막혔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직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단풍이 좀 늦게 드는 편인데요. 네. 그래도 오늘 여의도 보니까 곳곳이 좀 알록달록 물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천천히 가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가을을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분 책 읽기 특별히 좋은 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언제든지 읽으실 수 있다. 네. 책 읽기에 가장 좋은 점은 책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특별히 좋은 계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계절을 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타는 거죠. 그렇죠. 나의 결심.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가을에 독서율이 좀 높아져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오히려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바깥 활동하기가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는 오히려 책도 잘 안 보고 극장도 잘 안 가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강 작가님 덕분에 네. 예, 그 노벨문학상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서점으로 가시는 것 같고 제가 주말에 대형 서점에 갔었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사람 많은 걸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굉장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 작가님 책도 좋지만 우리가 또 다른 가을에 읽기 좋은 책들 추천해드려야 네네. 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이기도 할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으로 책 읽고자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이 책이고요. 네. 이게 2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권 읽으신 다음에 2권까지 이어서 읽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고요. 드라마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으로 올려지기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김호연 작가가 원래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네 이야기 시즌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청파동에 있는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아기자기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은 분들께는 역시 불편한 편의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불편한 편의점은 베스트셀러라서 뭐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염여사라고 불리는 이제 초로의 여성분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딸이 있는 분인데 지방에 내려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보니까 자기가 들고 온 파우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고 지갑이랑 이것저것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파우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더듬더듬하면서 이 지갑 자기가 주웠으니까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노숙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혹시 죄송한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서 도시락 하나 사 먹어도 되겠냐 편의점에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뒤에 결제 문자가 뭐 4천 얼마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어떤 다른 사람들 한 2명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파우치를 다시 가져가려고 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 물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도시락을 하나 골라봐라. 아까 먹던 거는 다 엎어져가지고 못 먹게 됐으니까 새로 골라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인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얘기는 일단은 매일 와서 먹고 싶은 도시락 하나씩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내가 직원한테 얘기를 해둘 테니까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보니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옵니다. 매일매일 오는데 그 폐기 도시락이 나오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 남아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폐기 도시락 먹겠다고 얘기를 해서 항상 그 저녁 시간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되게 됨됨이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간 아르바이트가 그만두게 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써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꼬 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렇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 편의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염여사라고 불리는 편의점 주인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 어머니 돈을 갖다 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편의점 팔아서 나한테 돈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도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되고 뭔가 오시는 손님들도 이 도꼬 씨에게 점점 마음이 가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변화를 겪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누구나 자주 들르는 일상적인 장소라서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책의 목차만 봐도 좀 재밌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JS 오브 JS 삼각김밥의 용도 1+1 4캔에 10,000원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JS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뭐예요? 이 서비스업에서 꽤 쓰이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상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한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도 항상 이를테면은 비닐봉지를 받아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항상 싸운다든가 자기가 항상 사는 물건 뭔지 모르냐고 화를 낸다든가 하는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꼬 씨가 그런 손님들에게도 굉장히
좀 독특한 자기만의 그 층교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사람들과 동네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그런 이야기이고 원래 이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훈훈하게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정말 빨리 읽혀요. 저는 이거 앉은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읽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책 읽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운 책 읽기는 힘들고 좀 술술 읽히는 재미있는 책 보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불편한 편의점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358님이요. 따뜻한 내용이네요. 사서 봐야겠어요 하셨거든요. 이 책의 어떤 점이 독자들을 감동시켰을까요? 일단 굉장히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들, 딸 다 컸는데 아들은 자꾸 사업한다고 손문 벌리고 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동네로 가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려고 더 강남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열성적인 딸이 있고 이런 이야기도 낯설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아들이 계속 이제 자기한테 손 벌리고 이러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염여사님이 골치가 아프면 술을 마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골칫거리도 주시고 술도 주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굉장히 유머러스한 네.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이거 너무 내 얘기 같다. 이를테면 뭔가 공시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자식과의 마찰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네. 그런 점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100만 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불편한 편의점 표지가 또 가게 정면을 담은 일러스트 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이런 느낌의 표지를 한 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소설들 보시면 일단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리빙스턴 씨의 달빛 서점, 템스강의 작은 서점, 수상한 한의원 이렇게 네. 어떤 가게를 찾는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그린 그런 소설들이 한동안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설들이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황보름 작가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서점대상 번역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고요. 네.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고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가리켜서 feel good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eel good이라는 말 자체가 느낌이 좋다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다 읽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국의 이런 feel good 소설들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늑하다 이런 식의 묘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을에 읽기 좋은 책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책은 제목이 좀 길어요. 좁고 깊게 산다는 것에 관하여. 네. 이 책도 소설이에요? 이거는 에세이고요. 뉴욕의 도시 속 수도승 반다파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힌두교 수도승이거든요. 근데 네. 하와이에서 스승님을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수도를 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뉴욕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목이 좁고 깊게 산다는 것에 대하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요새 산만한 것 같다. 좀 차분하게 삶을 돌아보면서 집중하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저자 단다파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책에 소개되어 있는 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힌두교 수도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힌두교 수도승들은 결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꾸릴 수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 생활을 하는 것만큼이나 속세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세와 격리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떠나서 무슨 $1,00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뉴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강연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자기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아마 이런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가 같은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지혜는 어떤 거길래 그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네, 제가 이 책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살면서 얕고 넓게 아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쵸. 너무 깊게 하나를 파는 것보다 모르는 거 없고 말하는 거 막히는 거 없는 걸 좋게 생각하는 요즘은 경우들이 더 많고. 그렇다고 네네.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왜 핸드폰 한번 열면은 정신없이 이것저것 클릭하는 것처럼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짝이는 불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좁고 깊게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중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한 번은 강연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가서 거기 청중들 앞에서 만약에 3시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3시간 뒤에 죽는다고 네. 하면 다들 우리 가족 만나러 가야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100년 남아있고 50년 남아있고 30년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3시간 뒤에 내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중심에 두고 삶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집중하고 자기의 의식을 한 군데에 쏟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왜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네. 배우자하고 이야기하거나 뭐 부모 자녀와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때 상대방한테 집중 안 하잖아요. 핸드폰도 살짝 봤다가 네, 뭐 옆에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했다가 네. 그죠. 뭔가 하다 말고 온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뭐 흔히 얘기하는 바대로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사실 그런 때 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중한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을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가을에 읽기 좋은 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과 함께 이 올 한 주 즐겁게 독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 송님도 불편한 편의점 책 정말 재미있어서 저는 연극까지 봤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저희의 소망이잖아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레이베이의 I Wish You Love 듣고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커피 한 잔 하면서 책 읽기 참 좋은 네네. 날씨예요. 교수님도 책 많이 읽으세요? 예, 그렇죠. 뭐 저는 써야 하는 글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읽어야 할 글도 많아요. 지난 며칠 동안은 요즘 유행 따라서 전 읽었던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무소민들 다시 읽었습니다. 뭐 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선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같은 글도 다르게 느껴진다. 뭐 이런 것을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저도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 한강 네네. 작가의 책 다시 보셨군요. 네. 기존에 읽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네, 제가 뭐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등을 읽었던 10년 전에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보통의 교육학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커피 마시는 장면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는 커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이 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 소설에 커피가 자주 언급돼요? 뭐 우리나라 대중소설에 커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채식주의자에는 커피 마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주인공인 채식주의자 영애의 그 형부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후배 제이와 만나면 늘 커피를 마시거든요. 뭐 한 번은 자판기 커피를 마셨고요. 네. 또 한 번은 직접 커피를 타서 내밀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라고 생각되는 80, 90년대 커피 문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당시는 뭐 집이든 사무실이든 누가 오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스턴트 커피나 믹스 커피를 내밀던 시절이거든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는 믹스 커피를 의미했죠. 외국에서는 커피는 원두 커피였었고요. 네. 인스턴트 커피는 외국에서 이 솔루블 커피, 즉 물에 녹는 커피라는 별도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이 며칠 한강의 소설들을 다시 읽으면서 혹시 커피와 관련해서 무슨 명언, 뭐 괜찮은 문장이 나오는지 세심히 살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못 읽은 작품들을 다시 읽으면서 앞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저보다 먼저 그런 커피 관련 명언 찾으시는 분은 신고해 주시면 커피로 사례하겠습니다. 그럼 커피와 무관하게 책에서 교수님에게 다가온 명언, 문장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네, 이 채식주의자에서 제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언은 아닌데요.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 문장인데요. 어떤 문장이에요? 막을 수 없었을까? 라는 문장입니다. 이 주인공 영애의 무너져가는 그 삶을 지켜보면서 언니 인애가 몇 번 한 말입니다. 인애가 찾은 결론은, 그 언니가 찾은 결론은 자신의 비겁함이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이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에 비겁하지 않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뜻으로 저한테는 네. 다가왔습니다. 비겁함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는다. 뭐 이런 인생의 교훈을 주죠. 비록 뭐 한강의 작품에서 아직 명언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은 커피와 관련된 명언들을 그래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커피 관련 명언? 커피와 관련돼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커피는 악마와 같이 검고 뭐 키스처럼 달콤하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고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예, 원래 표현은 커피는 악마와 같이 검고 지옥과 같이 뜨겁고 천사와 같이 부드러워야 한다인데요. 네. 예, 커피가 가장 먼저 유행했던 그 튀르키예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오던 속담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시대부터 프랑스 외교관을 지냈던 유명한 그 찰스 모리스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이 속담 마지막에다 키스처럼 달콤해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바람에 이 속담이 아주 유명해지게 된 거죠. 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설탕을 넣은 달콤한 커피를 처음 마신 것과도 뭐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도 커피에 관해서 명언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 나폴레옹은 뭐 평생 커피를 좋아했죠.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커피 없이 무감각하게 사는 인생보다는 커피로 고통받으며 사는 인생을 선택하겠다. 예, 나폴레옹은 이 총명함이나 뭐 민첩함,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항상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에는 뭐 바빠서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았는지 총명함을 잃고 전쟁에서 패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죠. 네. 커피에 관한 명언을 남긴 사람들은 당연히 다 커피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겠죠? 뭐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이 법의 정신을 써서 알려진 그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커피는 많은 바보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현명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내 훗날 이 말을 듣고 커피를 마신 바보들이 일으킨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미국인으로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써서 유명해진 프랭클린은 외교 협상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2년 동안 거의 매일 카페 프로코프, 전에 소개했던 오래된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 유명한데요.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죠. 식탁 위의 수많은 사치품들 중에서 커피야말로 가장 귀중한 사치품이다. 커피를 거의 명품으로 묘사한 겁니다. 20세기 미국의 첫 대통령이며 또 커피 애호가였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 테네시주를 여행하던 중 맥스웰 하우스 호텔에서 제공하는 커피를 마신 후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군, good to the last drop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아주 또 유명하죠. 그가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이 맥스웰 하우스에서 나오는 모든 커피 제품에 들어가는 그 광고 문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말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커피를 좋아했던 인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들이 남긴 명언은 없어요? 예, 분야별로 대표적인 인물들 몇 명 소개해 보면요. 먼저 음악가 중에는 유명한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바흐가 작곡한 노래 커피 칸타타를 통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닝 커피가 없다면 나는 한 조각의 말라 비틀어진 염소고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노래를 했고요.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맛있는 커피가 없다면 나를 기쁘게 할 방법은 없어요. 이것도 커피 칸타타에 나오는 가사고요. 바흐는 실제로 커피를 늘 곁에 두고 살았는데요. 하루에 30잔이 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요. 커피 칸타타의 첫 공연이 열렸던 곳도 교회나 극장이 아니라 진머만이라는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가 없었다면 바흐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문학가 중에도 커피를 좋아한 인물들 많죠. 그렇죠. 예, 나폴레옹을 거의 신처럼 숭배했던 19세기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도 있습니다. 소설과 에세이로 구성된 91편의 그 미완성 작품이긴 하죠. 인간 희극을 쓰면서 하루에 커피를 40잔 정도 마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커피가 뱃속에 들어오면 전투가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억이 전속력으로 되살아난다. 비교라는 기병대가 돌격하고 논리라는 포병대가 달려든다. 예, 발자크에게 커피는 삶의 원동력이고 작품을 가능하게 하는 활력소였던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 시인 T.S. 엘리엇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작품 그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더욱 잘 알려진 엘리엇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커피 스푼으로 측정하여 왔다. 대단한 커피 사랑이죠. 네. 독일의 작가 괴테도 커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력은 그가 마신 커피에 정비례한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마신 커피가 정비례까지는 몰라도 저의 지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대중 예술가 중에도 커피에 관해 멋진 말을 남긴 분들이 많습니다. 대중 예술가라고 하면 영화 배우나 가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영화 배우 알파치노는 영화 대부에서도 커피 마시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그는 커피는 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연료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가수 밥 딜런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어릴 적부터 블랙커피를 마셨다. 나에게 커피는 위대한 물질의 하나다. 이 배우 마돈나는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커피를 만들고 깨어나기 위해 커피를 만든다. 그리고 아시아 영화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커피 애호가는 제키 찬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제키 찬이라고 하면 홍콩 배우 성룡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예, 성룡은 말하기를 커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다. 커피는 맛있는 음료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언어라는 말입니다. 정말 설득력이 넘치는 표현을 성룡이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있고 멋진 말들도 많이 했네요. 그렇다면 커피에 대해서 명언을 남긴 한국인도 당연히 있겠죠. 예, 역사적 인물 중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뭐 글을 쓰는 작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뭐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 등은 대표적으로 이제 창의력, 뭐 집중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잘 알려진 분으로는 이상, 뭐 이효석, 천경자, 뭐 박완서 같은 분들입니다. 이 커피를 좋아했던 분들은 많은데 의외로 명언 수준의 표현을 남긴 분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옛날 신문을 보다가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이 커피를 찬양한 굉장한 분을 한 명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분이에요? 예, 아닙니다. 당대에는 꽤 유명했던 분 같은데 지금 세대는 뭐 잘 모르는 분이죠. 커피 전문가들도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는 분일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에서 이제 커피를 좋아했던 인물들을 만났고 또 현실 세계에서도 이 커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뭐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만큼 커피를 좋아하는 마음을 명료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표현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신문쟁이였던 언론인 김재경이란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예, 좀 생소한 이름이죠. 네. 이분은 경상북도 의성 출신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중국 베이징 대학 문과를 졸업한 후에 베이징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귀국을 했죠. 그리고 일간지였던 현대일보 기자로 취직합니다. 현대일보는 1946년 3월에 소설가 이태준을 주필로 해서 창간된 좌익신문이었습니다. 이태준은 일제강점기에 여운형이 사장이었던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장이었습니다. 뭐 이상의 그 장편시 오감도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도록 추천한 것이 이태준이었죠. 오감도를 싣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고 여운형 사장을 협박해서 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네. 물론 오감도라는 시가 너무 난해하고 뭐 이상해서 뭐 이상을 죽여야 한다 등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30편 중 15편만 싣고 연재는 중단되었습니다. 해방 후 이태준은 현대일보로 옮겨서 불사조라는 소설을 연재하다가 현대일보가 미군정에 의해 무기 정간 처분을 받자 월북을 하고 맙니다. 이후 현대일보는 서상천이라는 체육인에게 발행권이 넘어가죠. 서상천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도라는 단어를 만든 분으로 유명하죠. 그 이전까지는 역기, 힘을 쓰는 기술이었던 이 운동을 힘을 쓰는 도로 바꾼 겁니다. 사장이 바뀌었어도 이제 오늘의 주인공 김재경은 계속 현대일보에 남아서 글을 썼습니다. 네. 기자를 거쳐 이제 편집부장이 된 1948년 10월 7일자 신문에 다방수필 커피의 감칠맛이라는 긴 글을 실었는데요. 이 글에서 자신이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커피를 대하는 마음을 아주 재미있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어요? 네, 첫째 이유는 커피가 무엇보다도 정신노동자의 휴식을 돕는 음료였기에 좋아했다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과 같은 정신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나서 그럴듯한 다방을 찾아가서 세상 만사를 잊어버리고 육체와 정신을 한꺼번에 쉬어가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재미를 모른다면 불쌍한 사람, 가엾은 인생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김재경이 커피를 좋아한 두 번째 이유는 맛이었습니다. 김재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듯하면서도 따뜻한 맛, 좀 털털한 듯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커피의 향취, 커피의 신비력이다. 이 매력적인 맛, 위대한 감칠맛 때문에 나는 커피의 노예, 커피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김재경은 이 같은 기호식품인 담배 맛 그리고 술 맛과 커피 맛을 비교했습니다. 술과 담배와 비교를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 김재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담배 맛이나 술 맛쯤으로 이 커피 맛을 따라잡는 것은 족탈불급이다. 맨발로 뛰어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담배나 술을 커피와 비교하는 것은 어림없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김재경은 커피 맛을
알뜰살뜰한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예, 알뜰살뜰은 사전을 찾아보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라는 뜻이죠. 네. 뭐 커피에 이런 단어를 붙인 사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뭐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다고 몇 가지 각오를 이 신문 기사에서 표현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각오로 보이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각오까지 남겼다는 걸 보면 커피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의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하면 커피를 많이 마셔 모가지가 12토막으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커피를 마시겠다. 여름에 입고 다니는 겨울 양복을 잡혀서라도 커피를 마시겠다. 단 한 벌밖에 없는 마누라 아내 치마를 몰래 훔쳐다 팔아서라도 커피를 마시겠다. 커피 한 잔값 50원을 매일 준비해둘 작정이다. 예, 그러면서 자신의 커피 사랑이 좀 심하다는 것을 아는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이렇게 정성껏 지냈다면 자신이 벌써 큰 효자로 이름이 났을 것이다. 또 이런 표현도 하죠. 젊은 시절에 여자 꽁무니를 무던히 쫓아다녔지만 이 커피 맛에 반하듯이 홀딱 반해보지는 못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지금 커피와 연애를 하고 있다. 뭐 정말 대단한 커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보면 웬만한 사람은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사실 이 정도는 병인가 싶을 정도로 심한 것 같은데 더한 표현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네. 예, 뭐 글을 좀 마무리하면서 김재경 선생은 감정이 좀 격해졌는지 뭐 약간의 욕설이 뭐 들어갑니다. 천놈이 천소리하고 백놈이 백소리를 해도 커피 맛은 좋더라. 만일에 커피를 나쁘다고 욕하는 놈이 있다면 나는 커피의 존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우리라. 예, 고금의 충신들이 위국 진충하여 일사보국하듯이 풀었으면 즉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한 목숨 바쳐 나라에 보답하듯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일사보 커피차 일배하리라. 즉 한 목숨 바쳐 커피차 한 잔의 맛에 보답하리라. 뭐 이렇게 다방수필이라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 글도 다방에서 썼습니다. 당시 종로 2가에 있던 용궁다방에서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써내려간 겁니다. 당시 신문에 등장하는 표현을 빌자면 김재경 선생은 커피 당을 넘어 거의 커피병 환자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동서고금에 커피를 찬양한 유명인들이 많지만 김재경 선생 수준으로 커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사람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근데 1948년 10월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80년 전이잖아요. 네네. 당시에는 돈만 내면 커피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커피가 넘쳐났어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듯이 주한미군이 이 커피가 된 시레이션을 다량 배급한 곳도 있는데요. 정부 수립 직후에 미군이 갑자기 철수를 해요. 1948년에. 그래서 미군 부대를 통해 나오던 커피가 끊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장에 커피가 넘쳤던 거는 바로 밀수입 때문입니다. 당시 경향신문이 밀수입 루트를 취재해서 보도했는데요. 국내에 유통되던 커피 중에는 일본에서 만든 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일본 커피가 홍콩을 거쳐 우리나라로 엄청 들어온 거죠. 일본 상표를 붙이면 안 팔리니까 홍콩에서 미국이나 영국 상표를 붙여서 몰래 들여와 팔았답니다. 이 커피가 들어온 또 다른 루트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당시 돈을 주고 들여오는 수입은 막혀 있었지만 선물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해서 들여다가 비싼 가격에 암시장에서 파는 수법으로 커피를 유통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라의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 종교적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던 시절입니다. 뭐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끝곡은요. 아까 하프타임 뉴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노래죠. 최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로제 그리고 브루노마스의 신곡 아파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